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금융시장이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가 2.5% 가까이 떨어지면서 열흘 만에 3,400선이 무너졌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에 더해서 한미 통상협상을 둘러싼 충돌 격화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첫 소식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대장주인 HD 현대중공업 주가가 어제보다 2.67% 떨어졌습니다. 다른 조선주들도 줄줄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했던 3,500달러를 현금으로 내놔. 이게 가장 크고요. 관세 부과하고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최근 증시를 견인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각각 3%, 5%대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2%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 기관이 1조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폭탄을 던져 10거래일 만에 3,4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2% 이상 떨어져 840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환율이라든지 또 지난 밤에 나온 경제 지표를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은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를 더 위축시켰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장기 추석 연휴도 증시엔 부담입니다. 과거 연휴 직전 5거래일간 코스피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당분간 지수가 정체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업종을 돌아가며 오르는 순환 매장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달러 강세와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외환시장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달러원 환율이 1,41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대미투자 증액 요구와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엄한 기자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어제보다 11원 80전 오른 1,412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주간 거래에서 장중 1,41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5일 이후 처음입니다. 한미 통상 무역 협정 관련돼서도 사실 지지부진하고 구체 협정에 좀 긍정적 측면이 없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밤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 확정치는 3.8%로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인 겁니다. 다만 달러원 환율이 완만한 하락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내의 좀 외국인 자금들, 주식 자금이라든지 또 내년에 WGBI 편입을 앞두고 자금이 좀 유입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서 좀 원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세 요인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좀. 엔화 등 주요국 통화의 동반 약세가 달러 강세를 부추긴 만큼 10월 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도 환율 방향성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건 한미 관세 협상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임을 재확인하면서 그것도 선불이라고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심지어 투자액을 더 늘리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충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게 미국 측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출과 보증 방식으로 일부 투자하고 현금 지원은 통화 스와프 등 안전장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3,500억 불의 기한이랄지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이런 가운데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와의 온도차를 더 크게 벌렸습니다. 3,500억 달러는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15%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아직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우리나라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술 더 뜨는 발언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에 가깝게 투자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대출보다는 현금으로 더 많은 자금 제공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양국 협상에 간극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교착을 넘어 충돌로 번지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미 수출액이 연간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에 이어서 의약품 수출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정강윤 기자입니다. 의약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100% 부과 카드를 꺼냈습니다. Just so you know, they paid nothing for years. Now they're paying 15%. And some things can pay more, like chips could pay more. Pharmaceuticals could pay more. You know, there's a bigger margin.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품 대미 수출액은 5조 6천억 원. 바이오를 중심으로 4년 사이 2배가량 성장한 상황에서 관세 찬물을 맞게 된 셈입니다. 업계 1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당장 오늘 주가가 2% 넘게 빠졌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매출 가운데 미국 비중이 40%가 넘는데 현재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미 계약 물건들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현지화라는 카드를 조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 반면 관세 리스크에 대비가 됐다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지 미국 CM 업체랑 계약을 맺고 생산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미국 내 SK그룹 확보된 인프라를 활용을 하거나 새로운 건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셀트리온도 이미 미국에 2년치 판매 재고를 보내둔 상태고 현지 생산 공장 인수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만 실제 모든 약에 100% 관세 부과를 시행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을 통한 협상 카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렇게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한층 더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저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경영 고삐를 바짝 죄며 활로를 모색 중입니다. 이 내용은 김동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두고 계열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 경쟁사들은 우리보다 자본 인력에서 3, 4배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라면서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창원 SK수펙스 추구협의 의장은 최근 그룹 행사에서 산업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던 든든한 힘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라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경영 환경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기업들은 예측 가능성 이런 것을 가장 원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관세 협상이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한미 관세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점차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런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AI를 꼽았습니다. LG는 국내 기업들 가운데 가장 앞선 분야 중 하나인 AI를 앞세워 불확실성을 돌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성도 최근 사내 AI 포럼을 통해 2030년까지 전 업무의 90%에 AI를 적용해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제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작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조 AX만이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답은 제조 AX의 성공입니다. 관세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재계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가 공론화됐습니다. 최근 전력 수요 급증과 에너지 정책 재편 과정에서 재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전력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이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별 전력 자금률을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과 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자립률은 평균 200% 안팎.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서울은 11%, 경기도는 62%에 불과합니다. 발전소가 가까이 있어 송전 비용이 덜 드는 지역은 낮은 요금제를, 발전소가 없는 서울과 수도권은 높은 요금제를 적용하자는 게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핵심입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사회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고 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송전선을 건설을 하면은 사실 그 송전선의 수혜자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되는 송전 비용은 다 수도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당 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144만 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이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내는 등 나라 살림에 기여한 게 있고 여기에는 발전소 건설이나 운영 비용도 포함돼 있으므로 추가 부담은 역차별이란 겁니다. 정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는 차등이란 말을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균등화되길 바라는 게 저희의 어떤 접근 방식이고 차등요금제 도입에 앞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교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오늘은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5부제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 전체 지급액의 절반이 넘는 2조 5천억 원 규모가 지급됐습니다. 오늘로 5부제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사용처도 중고상점 등이 더 추가됐습니다. 서주영 기자입니다. 주부 양 씨는 추석을 앞두고 아이 한복을 중고상점에서 소비 쿠폰으로 마련했습니다. 옷 같은 거 기부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거 사서 또 좋은 일에 쓰고 소비 쿠폰도 또 다시 또 좋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써가지고 좋죠. 정부는 기부받은 의류와 장난감,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소비 쿠폰 사용처에 추가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로 운영되며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됩니다. 지역 밀착형 운영과 공익순환구조를 갖춘 점을 인정받아 이번 2차 사용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매장인 한살림과 둘의 아이쿱 등에서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신청 4일 만에 대상자의 54%인 4,560만 명이 신청해 모두 2조 4,7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오늘로 5부제가 종료되고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2차 소비 쿠폰 대상 여부를 두고 불만도 이어지면서 정부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각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6.27) 대출 규제에도 최근 토호제 이외 지역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를 신고가에 거래한 뒤에 취소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는데 문제는 이게 거래가 취소되기 전까지 호가를 왜곡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부추겨 집값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집값 신고가 띄우기로 보고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최지수 기자입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59.92제곱미터가 지난 6월 18억 6,500만 원의 신고가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해당 거래는 며칠 뒤 취소됐는데 같은 달 거래 가격이 19억 원을 넘겨 19억 9,750만 원의 최고가를 경신했고 현재 매물 호가는 기본 20억이 넘습니다.
거래량이 많을 때는 집을 보시던 분들이 신고가 갱신되는 것을 이제 보다 보면 집을 안 보고 산다거나 무리하게 집을 산다거나 패닉 바잉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충분히 되거든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보다 3배 뛰었는데 그중 8%인 340여 건은 해제 후 재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신고가 거래가 집값을 자극하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일명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도 취소된 신고가가 호가를 교란시켜 집값을 띄운다고 보고 최근 2년간 의심 정황에 있는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조사를 통해서 불법 의심 행위가 확실히 밝혀지고 그것들이 본인들의 이익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경찰에 또 수사 의뢰를 하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엄정 처벌할 그런 방침입니다. 단순 한 건의 계약 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대책으로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물량을 기존 2만 6천 호에서 7만 호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공공분야 사업지가 수두룩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는 2031년 첫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어 6만 7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착공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LH가 토지보상 공고계획을 개시했지만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실제 보상은 내년 11월에나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 물량 한도를 기존 2만 6천 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기존 목표도 버거운 상황에서 물량만 늘려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LH가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사업 승인을 받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00개 단지 가운데 131개 단지 68%가 아직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LH는 토지보상과 문화재조사, 주민 민원 등으로 착공이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 사업을 담당할 LH 내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수장 공석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LH는 이번에는 이제 직접 시행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 시행, 개발에 관련된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보다 사업이 좀 본격화됐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수표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 집값 급등을 제외하면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부진은 장기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모든 투자를 합산한 결과가 코로나 시절보다도 더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영 기자, 지난해 투자 부진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군요. 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고정 자본 형성 금액은 658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총 고정 자본 형성이란 쉽게 말하면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와 민간의 모든 투자를 뜻하는데요. 지난해 수치는 코로나19로 경제가 크게 위축됐었던 2021년, 2022년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건설 투자액이 1년 새 3.3% 줄어든 290조 2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건설 투자는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 274조 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운송장비, 기계 등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216조 5천억 원, 연구개발 등 지식생산 생산물 투자는 1.2% 늘어난 153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건설 투자 상황은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가 지연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건설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건설업은 고용 유발 인원이 제조업보다 1.7배가 높을 정도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산업이라며 건설 투자 회복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컨드홈 세대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연내 공공 SOC에 26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지방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투자 확대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이런 경기 부진과 고물가 속에서 중고거래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명품을 중심으로 한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40조 원대에 달하는데 하지만 그만큼 이른바 짝퉁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첨단 장비를 도입하며 이 짝퉁 잡기에 나섰습니다. 신채영 기자입니다. 로고부터 패턴 원단까지 샤넬 가방 정품처럼 보이지만 기기를 갖다 대니 4초 만에 가품으로 판별됐습니다. 정품 소재의 성분과 다른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번개장터는 30개 명품 브랜드의 1000여 개 제품 성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품과 가품을 가려내는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소재 측정을 통해서 수치화된 그래프를 얻게 되고 데이터를 알고리즘화하여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 개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품 중고 거래가 활발하지만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품에 거래 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번개장터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크림도 자체 검수센터를 마련했고 구구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정품 여부를 확인시켜준 뒤 판매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중고거래 통해 가지고 고가의 사치품들이나 명품 거래들을 할 수 있다면 이게 그게 가성비 좋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의 안정성이라던가 신뢰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명품을 포함한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올해 43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품 보장이 업계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질병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보험에 들 때는 어떤 특약을 챙겨야 할지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주기적으로 찾는 양호종 씨는 비싼 약값이 부담입니다. 한 번 가면은 한 5개월 보통 그 처방을 해주는데 약값만 보험 적용을 해도 한 10만 원대 이상 넘어가요. 안보험만 들어둔 정진현 씨도 걱정이 큽니다. 실비보험이 저희들 때는 너무 그게 고가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가입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 상당히 그게 후회스럽죠. 이처럼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관련 의료비 수요가 늘면서 질병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400만 건을 밑돌았던 질병보험 신규 계약은 지난해 600만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1년 새 60% 이상 급증했는데 상해보험이 6%가량 줄어든 것과 대비됩니다. 시장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가입 대상과 보장기간 확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 보장에 초점을 맞췄는데 최근에는 초기 단계 치매 치료비를 보장하거나 치매 검사비를 지원하는 보장 등이 생긴 만큼 경증 치매 특약을 택하면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상품이 중증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나왔는데 소비자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맞춤식 상품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특약 형태로 적합한 상품 구성인지 또 치매로 판단 능력을 잃기 전에 대리 청구인을 미리 지정해두면 보험금 청구도 제때 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신세계 정용진, 정유경 두 회장이 이 계열 분리 경영에 나선 이후 첫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이른 인사인데요. 이커머스와 패션, 면세 등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이 부진한 8명의 수장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최은하 기자, 계열사 대표들 상당수가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부문들의 대표 교체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세우는 지마켓 대표가 알리바바 출신 제임스 장으로 바뀝니다. 장신 대표는 알리바바에서 동남아 플랫폼 운영을 총괄한 경력을 바탕으로 신세계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 이커머스 사업에 총대를 매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세계의 또 다른 이커머스 SSG닷컴과 신세계푸드, 조선호텔앤리조트, 신세계건설 대표도 모두 교체됐습니다.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뷰티 패션 사업의 수장들도 대거 바뀌는데요. 신세계인터내셔널은 김덕주 대표를 내정함과 동시에 화장품 사업 부문에 젊은 대표 2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1985년생 이승민 대표는 정유경 회장을 제외한 그룹의 첫 여성 CEO로 발탁됐습니다. 면세사업 부문인 신세계 DF는 조선호텔과 스타벅스 대표 등을 지낸 이석구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을 포함해서 사장 승진자도 2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주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와 함께 정유경 회장의 남편인 문성옥 시그나이트 대표가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시그나이트는 그룹의 벤처캐피탈 부문인데요. 문 사장은 홈쇼핑 부문인 신세계 라이브 쇼핑 대표도 겸직하며 홈쇼핑의 온라인 역량 강화에 힘을 쏟게 될 전망입니다. 정용진, 정유경 두 회장의 계열 분리 선언 이후 첫 정기 인사는 그룹의 큰 두 축인 이마트 한채양 대표와 신세계백화점 박주영 대표를 유지하면서도 실적 반등이 필요한 부문들의 쇄신을 꾀한 인사로 평가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